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청와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뒤. 청와대에선 예정에 없던 대미 통상 현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고위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이 점검됐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재원 마련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각각의 협상 상대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도 이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자 정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2주 전에 미국은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면서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트럼프의 관세 보건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에 여러 불만을 표출해왔는데요.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의를 지키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양국의 디지털 분야 합의대로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속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한국이 대미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미국이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하고 협상은 손 놓고 있었던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압박에 여당은 예정에 없던 지도부 회의에 당정 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 이후 예산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어지지 않았냐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애초 미국이 법안 통과 시점을 못 박은 적은 없었을 뿐더러 정부 요청에 따라 2월 내에는 처리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합의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도 안 하는 기준을 왜 우리만 하냐며 애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준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발을 묶고 뛰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지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전략적으로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밀실 외교, 자화자찬의 결과가 결국 관세 재인상이냐며 모든 사태는 국회 비준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며 비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 전인 장동혁 대표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책임지라며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하루 전 미국에서 돌아온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낌새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기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벤서 부통령과의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미국 측의 쿠팡 사태 압박과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일련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외교 사안에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나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이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오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논의에 들어가 김 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징계 수위로 최고 수준인 제명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쯤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징계 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오늘 윤리특위에는 15명 가운데 12명이 참가해 전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준 소식인데 1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9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명이 있었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윤리특위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10명이어서 이 같은 결정은 앞서 회의 전부터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제명 통과가 유력합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4명으로 최소 인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라 제명이 확실시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역시 마지노선이 본회의 전까지여서 만에 하나 제가가 되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밖에 직권남용과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등 5대 비위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어제였죠. 김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예정됐던 윤리특위도 열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최 의장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윤리특위는 예정대로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자진 사퇴 의사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라 전략적 꼼수 탈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의회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만은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120여 개 녹취가 담긴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김경 서울시 의원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의원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녹취에서는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소환이 이뤄지면 1억 공천헌금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앞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김 시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최소 7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시의원 등과 구체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나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 의혹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경과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공천헌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쌍특검을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과 함께 온오프라인 1,000만 명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등을 동원한 대국민 호소 거리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는데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은 베트남에서 숨진 지 이틀 만에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공항에 나가 고인을 맞이하며 최고 예우를 갖췄습니다. 이중원 기자입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영정사진을 선두로 고인이 안치된 관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공항 계류장엔 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를 갖췄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전세기는 아침 7시가 다 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이 부의장과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도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베트남 현지로 출국했던 유가족과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고인과 같은 전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의식을 회복을 못하셔서 저희들이 임종은 지켜봤는데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나 이런 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해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유족의 뜻을 존중해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는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을 대표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도 우리 증시는 순항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로는 처음 5,000선에 안착했고 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도 1%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전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4,900선까지 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2.7% 상승한 5,084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악재를 밀어내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만 9천 원, 80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 관세 우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1% 안팎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은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이어가며 1,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타코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타협성 또는 경고성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소폭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오른 1,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처음 지수 5,000을 넘은 데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며 환호했습니다. 협회 측은 코스피 5천 돌파는 70년을 넘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재차 강조하면서 부당한 이익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주요 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2023년 5월 50.87%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양천구 등 서울 9개 구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칠선 의원 출신으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주화운동 한복판에 있었고 또 4명의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함께한 킹메이커이자 민주당 대표로서 21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등 민주진영 정치인들의 구심점으로 활동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을 찾아서 지금 조문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례식장을 찾은 건 처음이고요. 훈장도 추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훈장도 보이는데요. 예, 유족들과 함께 조문하면서 이해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면서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면서 거듭 애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을 위로하고 악수를 하고 지금 김혜경 여사는 포옹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예, 훈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해찬 전 총리 고인에게 추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족의 뜻을 존중해서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는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고요. 시민사회와 정당을 대표해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22대 총선에서 고인과 함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기도 한 추억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조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전직 영부인으로서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지난 8월 말 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5달 만입니다. 유무죄가 가려질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3가지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징역 11년을,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왔다면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 이르자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진행합니다. 세 사람 모두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됐는데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등 다른 통일교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판결의 파장이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첫 사례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선고가 방송 생중계된 데 이어 김건희 씨의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실시간 송출되는 겁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전 영부인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김건희 씨가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0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실상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정안 김건희 씨의 모습은 이제껏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 조사 전까지 5분가량만,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출석 모습만 짧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선고 기일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가 법정안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 문제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방중을 마친 뒤 중국 측이 한중 긴장 요인인 서해 구조물 가운데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오늘 민간인 피의자 2명을 소환했습니다.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북 전문 이사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4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환됐고 김 씨는 이번이 첫 조사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생리대와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업체와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탈루 혐의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생활 물가 밀접 업종과 관련된 세 번째 조사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린 제조 유통업체,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기업 등 1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는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리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생리대 업체 2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생리대 업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나 올리고 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도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양 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 자금 50억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지출한 원양 어업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6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까지 구매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들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짐작한 대로 위조 명품, 가짜입니다. 피해자들이 판매하려던 위조 명품, 이른바 A급 짝퉁들입니다. 모두 중국산인데요. 이 정품보다 평균 80%가량 싼 가격에 대놓고 가짜라고 광고하고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짝퉁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판매한 짝퉁만 7만 7천여 점. 범죄 수익 165억 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거나 세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15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동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가지 종류, 약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웨어, 지갑 형태로 은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세관은 80억 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명품 5천여 점도 압수했습니다. 또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탈세 논란과 관련해 어제 차은우 씨가 처음 입장을 낸 데 이어 소속사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억측과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근 여러 상황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세무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요원 총격에 미국인 2명이 숨져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미네소타에 백악관 국경 차르를 현장 책임자로 파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단속으로 비판받던 국경 순찰대장을 관할 구역으로 돌려보내고 진상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경보호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이끄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 대장의 단속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현장 책임자를 호먼으로 교체한 겁니다. When as a politician if you choose collusion and corruption as a choice, then there are consequences and actions that take place because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보비노 대장을 전국 단위의 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일부 요원들과 함께 관할 구역에 돌려보내기로 했으며 총격 사건 진상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엔 지난해 말부터 연방 요원들이 투입돼 보조금 사기 수사와 소말리아계 등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연방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민세관 단속국장에게 2월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공화당에서도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다만 29조 원 이상의 복지 사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게 폭력 시위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를 연고지로 둔 미국 프로농구팀인 팀버울브스는 총격에 숨진 알렉스 프레티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나탈리 포트만과 일라이저 우드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비판에 동참하는 등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에 미국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5일 미국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이달 초 41%보다 하락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2번째이자 23일 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2차례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9톤짜리 어선에 불이 나 선원 6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일렁이는 파도 위 시뻘건 화염이 어선을 집어삼켰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거센 물줄기를 쏘지만 불길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경북 경주 간포항 동쪽 77km 해상에서 9톤짜리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새벽 1시쯤 현장 인근에서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순천은 6명까지 태워서 현재 고등포항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건물 뒤편 나무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남 완도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새벽 5시 40분쯤. 헬기와 인력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3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전남 광양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건물 출입구를 부순 채 멈췄습니다. 오후 1시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경북 김천 율곡도서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입문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있는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출입문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어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합동수사팀에 요청했습니다. 출범 이후 17개월 만에 첫 수사 의뢰인데 특조위는 당시 용산 소방서 지휘부의 초동 조치가 부실해서 혼란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인물은 당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과 이모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한 뒤 첫 수사 요청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재작년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조위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재난 대응상의 자기 의무,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소방의 초동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져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전 반복적으로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가 접수됐지만 사전 대응과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엔 상당 시간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즉시 가동해야 하는 지역 긴급구조통제단도 뒤늦게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의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반복돼 중증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참사 발생 1시간쯤 뒤 구조돼 회복된 사례가 있었던 건 적절한 지휘가 있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도 합동수사팀이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사 요청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 유가족이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실규명밖에 없습니다. 특조위는 오는 3월 용산 소방서를 포함해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재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식약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비롯해서 디저트류 판매업체 3,600여 곳을 2월 2일부터 닷새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큰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점검 계획을 잡았으며 두바이 쫀득 쿠키 재료가 주로
수입 식품인 점을 고려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거나 소비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조리식품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눈 폭풍과 혹독한 추위가 몰아친 미국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3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0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 추락과 결항,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 미 북동부 메인주의 밴고어 국제공항에서 눈보라 속에서 이륙하려던 민간 전용기가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과 승무원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re was a major storm that was making its way across the vicinity and across the country, so the weather was a factor in many operations. 적설량 30cm가 넘는 기록적인 눈 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저체온증이나 제설 작업 중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미국 전역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80만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했고 항공교통도 마비돼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에도 미국 내 항공편 3,9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A number of those 7 New Yorkers who lost their lives had interactions with our shelter system in the past. We haven't seen this kind of cold for 8 years, and it is debilitating. 눈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극한의 영하 추위 속에서 제설과 도로 복구 등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집 앞과 도로에 나와 두꺼운 눈 담요로 덮인 도로와 차량의 눈을 치웠습니다. You don't do it now,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with it later. So get out early, get it now, and go home and relax after. 눈은 멈췄지만 추운 날씨에 인도와 이면도로에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일부 학교는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에도 휴교를 연장했습니다. 기록적인 눈 폭탄을 즐기려는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는 눈으로 덮인 텅 빈 도로를 가로질러 스키를 타는 남성이 포착됐고 거대한 눈썰매장으로 변한 언덕에서는 매서운 바람에도 썰매를 타려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사태에 대해 중동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이후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함대가 있다며 최근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배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한다며 여러 차례 연락해왔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계기로 유럽 일각에서 독자 방위론이 제기되자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나토의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에 맞서서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다보스에서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끌어낸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우면서 유럽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상설군대 창설 등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방위론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If anyone thinks here, again, that the European Union or Europe as a whole can defend itself without the US, keep on dreaming. You can't. We can't. We need each other. 류터 사무총장은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될 거라며 수조 원을 들여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구축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ou will lose then, in that scenario, you would lose the ultimate guarantor of our freedom, which is the US nuclear umbrella. Good luck.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중단했던 무역협정 비준 절차 재개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참석한 북해 정상회의에선 유럽의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유럽이 더 강해지고 함께 북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ecome more self-sufficient, more competitive and more independent. 덴마크와 인접한 스웨덴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으로 나토 동맹에 금이 가면서 유럽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짧은 휴식기를 보낸 프로배구 V리그가 목요일 재개됩니다. 전례 없는 봄 배구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팀 간 2경기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관중과 시청률에서 최고 기록을 써내려간 프로배구가 올스타전 휴식기를 거쳐 본격적인 포스트시즌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자부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1위 경쟁에 3위부터 5위까지 승점 3점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아시아 쿼터입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줄부상에 1위 자리를 뺏긴 대한항공은 리그 최고 리베로 묘헤이를 떠나보내고 호주 대표팀 출신 공격수 이든을 데려왔습니다. Just to play free and not worry about what's going on, what's happened, what's coming next. Just to play in the moment and. 야쿠브의 갑작스러운 팀 이탈로 공격에 힘이 떨어진 KB 손해보험은 새 아시아 쿼터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2위 흥국생명에 승점 8점 차로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개막전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흥국생명은 갈수록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5연승으로 가장 기분 좋게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항상 활용한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기본적인 거 뭐 잘 받아주고 잘 올려주고 이제 공격수들이 거기서 좀 책임져주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 하자고 했는데 4위 IBK 기업은행은 여우연 대행 이후 10승 5패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하위권으로 쳐진 GX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도 공격 성공률에서 나란히 2, 3위 올라인 만큼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제 팀 간 남은 경기는 2경기씩. 3위와 4위가 승점 3점 이내면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는데 촘촘한 순위표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남녀 모두 4위까지 봄배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해가 진 뒤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도, 최저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오늘보다 추위가 더 심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아 더 춥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는데요. 특히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의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주장을 두고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미국의 연방 관보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의 국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주 전에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면서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더 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백영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한국 국회,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에 1일자로 소급해 25%였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관세는 11월 1일자로 인하됐습니다.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합의 내용엔 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처리 지연 시 불이익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해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모두 5건으로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비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이 곧바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레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인에게 국민 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문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공무를 마친 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40여 분 동안 머물렀는데요. 유가족과 악수하면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장은 5개 등급의 국민훈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대통령이 서운권을 가집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오후 4시 반쯤 빈소를 찾아와서 40분가량 추모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역시 고인을 추모하는 등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관은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다해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조문은 정오부터 시작됐는데요. 혁신당 조국 대표 등 법여권 정당 지도부와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빈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민주진영에 큰 별이 졌다고 애통해하며 고인이 남긴 민주주의의 큰 뜻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사회장과 민주평통기관장을 결합해 진행됩니다. 고인은 민주진영의 킹메이커로 불리는데 7,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뒤에 현실 정치에 투신해서 실선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습니다. 최근 민주평통 소속 부의장직을 맡은 고인은 공무상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120여 개의 녹취가 담긴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김경 서울시 의원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의원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녹취에서는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소환이 이뤄지면 1억 공천원금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앞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김 시 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시 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최소 7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시 의원 등과 구체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나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경과에 따라 강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병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던 SNS 게시물을 돌연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 가렸을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첫 소환 조사에 대한 대비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규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비위 의혹을 폭로해온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을 조롱해온 사실을 알게 돼 직권 면직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며 전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첨부했고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의원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한 건 아니라며 의도치 않게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 비공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캡처 취득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데 전 보좌진 측 입장은 다릅니다. 전 보좌진 A씨는 YTN에 지난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몰래 조회하고 반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새로 산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달라며 의원실에서 3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이 과정에서 막내 보좌진이 다른 업무로 정신없는 틈을 타 대화방 내용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A씨 등은 김 의원 부부가 텔레그램 대화를 불법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막내 보좌진은 이 씨에게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거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병규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가린 것을 두고 첫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좌진들이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유출을 포함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개. 경찰은 일단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며 첫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경찰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고 기일에 대한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첫 사례입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를 앞둔 3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는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 액수도 쟁점인데 특검 주장대로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산정이 어렵다고 결론나면 양형이 가벼워집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아예 없었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실물 제출 이후 받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는 게 김 씨 주장인데 특검은 장 차관의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음 달 19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과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앞둔 만큼 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작전과 구속부터 전 대통령 배우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속 기소까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라는 여러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복원 언급에도 코스피 종가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4년 만에 1000스닥으로 복귀한 코스닥 지수는 1.71% 오른 1,082.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포인트 높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23%로 0.06%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은 0.41%포인트 급등한 5.87%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판다 2마리가 모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일 국교 수립 54년 만에 일본 내의 판다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쿠아일로를 치닫는 중일 관계 속에 중일 간의 판다 외교는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 동물원 앞 인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배웅하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동물원 앞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 판다에 대한 여러 추억을 담고 있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決まってから何回も会いに来まして、今日はもう本当に最後だということで見送りに来ました。もう癒し、辛い時でも
やっぱりここに来れば可愛いパンダちゃんが見られるので、もうお仕事が辛い時でも、もう来て本当にはい。두 마리 판다는 중국 스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1972년 10월 중일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 판다 2마리가 우에노 동물원에 온 이후 54년 만입니다. 판다를 중국에서 추가로 대여할 계획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아쿠아일로에 있는 중일 관계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인들이 중국에 와서 자이언트 판다를 보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사실상 대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경랑 속에 중일 간 우호를 위한 판다 외교의 재개 여부는 장기간 불투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타이완 유사시 현재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일이 생겼을 때 일본은 타이완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한중 잠정조치 수여관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옮기는 데 대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나머지 구조물 2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인사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차례 거부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공무원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재판을 2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일로 수사받는 중이었는데도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시가 내세운 명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지만 결국 남원시 인사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인사실무자 3명과 인사위원장을 맡은 당시 부시장, 최 시장까지 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인사청탁이나 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리 내용을 가지고 언급할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승진 이후 1년 반이 지난 상황. 인사권자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남원시 인사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찰이 지난 2024년 12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기존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지연 우려와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조 명품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 7만 7천여 점을 판매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해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채권 최고액 60억 상당의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을 몰수하기 위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정릉동과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닥에는 파편이 가득합니다. 여기 공장 직원들가 점심 먹는 데예요, 식당. 차가 기존에 우리 밥 먹는 그 테이블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유리는 다 깨져 있고 아직도 차는 그대로 안에 처박혀 있네요. 아침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가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험 처리로 사고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담 안쪽에서 불길이 사납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9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60대 남성과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건물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밤 9시쯤 서울 정릉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명이 몸을 피했고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침실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서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을 39조 3천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거라면서 대출 보증 역시 58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 복원 카드의 의도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뭔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26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거를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도 늘 SNS를 통해서 먼저 공개하고 미국 내각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듯이 반응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상에서 공개했었던 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 거의 도배되듯이 다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상에서의 발언은 뭔가를 더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글로벌리 지정학적인 결에서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 내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좀 뒤집기 위한 뭔가의 액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빨리 입법시켜라 이거죠. 입법시켜야 입법시키지 않으면 원래대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 국회에 입법을 왜 꼭 집어서 문제 삼았을까? 네. 그게 참 의문이네요. 자,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상호관세 무효야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이 무효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절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그런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상호관세 무효 판결 결과 다른 나라들, EU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들이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않아요.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 투자 약속받았는데 상호관세가 무효되니까 대미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명문화하라, 못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시켜라라는 것이고 사실상 EU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도. 한국과 EU 같은 경우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을 좀 강요하면서 명문화하고 못 박는, 그래서 상호관세가 설사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대미 투자를 약속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촉구하는 여정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 지시했습니다. 예,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조치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고 SNS에 일방적으로 올렸는데 또 인상 시점은 또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한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또 국무총리라든가 각 한라인에서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입법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게 그래? 그러면 좋아 라고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 내각의 어떤 요구사항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 상호관세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다시 올려잡기로 할 수 있겠다. 한번 시간을 더듬어 보면요. 11월 26일자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약속하기를 그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상호관세를 무효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한미 간의 약속입니다. 근데 11월 26일자에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했으니까 11월 1일자로 실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받기로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국 정부에 혹은 국회에 어떤 다른 뾰족한 의사가 안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날 걸 대비해서 오히려 빠른 촉구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입법을 하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자동차가 걱정이에요. 오늘 뭐 잠시 뒤에 주식 얘기하겠지만은 네. 현대차에 관련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15%에서 25%로 진짜로 늘어나나요? 자, 진짜로 늘어난다면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 내려진다. 그러면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 정부로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그 밖에 대응이 없네, 아무 이행 과정이 없네 라고 한다면 행정명령을 사인하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를 다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25%로 부과하면 역시 수입업체들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주요 수출 품목에 상호관세 혹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갑자기 관세 폭탄으로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좀 적극적으로 한라인 속에서 대화와 또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 시한이나 그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담겨 있지 않았는데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2월에 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간다고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자, 이 트럼프 부분도 대통령이 반응을 할까요?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 그 달로부터 이제 상호관세를 소급 적용해서 무효로, 그러니까 15%로 내려잡기로 25%를 무효하고 15%로 내려잡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의 의미는 어쨌든 국회에 제출하면 그 달부터 15%로 내려잡은 상호관세를 부과키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 이후 당연히 뭐 소위 말하는 성실성의 기초에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지금 11월 26일자로 제출을 했는데 2달이 지났단 말이죠. 왜 아무런 이행 과정이 없는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행 과정을 촉구시키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주 전에 미국이 한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촉구 서한을 보낸 게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여러 정황들을 모니터링하는 당연히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무효 판결이 될 텐데 상호관세를 낮춰잡기로 약속받고 그걸 전제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던 것인데 상호관세가 원천 무효될 건데 굳이 대미 투자를 단행할 게 적절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발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호관세 무효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대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 전에 빨리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약속받은 게 없어요. MOU 수준이고 실제 명문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흔들리겠죠. 상호관세도 무효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하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정치적 지지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좀 촉구하는 명문화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미 약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부터 5,000선은 돌파를 했지만 종가에서는 또 5,000선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재밌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주가가 5,000까지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5,000선까지 올라섰고 이게 뉴노멀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5,000선에서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할 것이고 5,000 이후에도 이게 뉴노멀이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서 매수세가 이어졌던 것인데 그게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5,000선을 넘어서 계속 우상향할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신 거죠. 상당 부분 조정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00선 돌파, 종가 기준으로도 5,000선 돌파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쇼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소폭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협, 이 관세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해서이다. 어쨌든 하방 압력은 있었던 게 맞아요. 조정 압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상방 압력, 기대감이 더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혹은 뭐 지정학적 이슈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겁니까?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이제 댓글이 이제 관세 뭐 없는 거 아니야? 뻔한 그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발표만 하고 이행 안 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타코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야기되면 또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성도 상당 부분 생겼고 과연 상호관세 올릴까 하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루 반영하겠다. 이걸 좀 좋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 정부가 또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다시 15%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조치하지 않겠느냐. 조치를 이끌기 위한 그런 발표였던 것이고 조치를 할 것이다. 결국은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또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SNS에 그쳤지만 이제 또 조만간 또 육성으로 또 뭔가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또 증시 전망,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발표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만 그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 반, 내일 밤 10시 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또 추가 답변을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한국 이슈가 분명히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을 때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길게 얘기한 게 그린란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국 혹은 EU 상호관세 왜 국회 계류만 하고 이행하지 않느냐.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 안 하면 정말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조치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의 조심스러운 그 의견은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 FOMC 회의예요. 그러면 FOMC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을까. 그 메시지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이 사람으로 지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FOMC 위원들이 다소 그런 차기 연준 의장을 의식한 통화정책 이행을 또 촉구하는 방식의 그런 연설도 담겨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개 석상에서 연설하실 때마다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라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요일에도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서울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 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칼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손발이 심하게 차가워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평소 마늘이나 부추, 생강 등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고지방 음식을 자제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방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후 족욕이나 반식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